안녕하세요. 반짝거리는 아이디어가 샘솟게하는 반짝머리 도서관입니다. 오늘은 놀라움의 힘이라는 책에 대해서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놀라움의 힘, 책 독서의 효용성에 대해서 새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던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별로 인지하지 않았던 놀라움, 인생에 많았던 놀라움의 순간들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에게 많은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놀라움과 믿음의 형성, 알고 나면 쉽게 이해가 되고 그렇겠지만 그것을 안다고 하기까지 알 수 있으려면 이렇게 책을 읽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은 놀라움과 믿음 형성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이렇게 이론적으로 그리고 많은 예시를 들어가며 설명을 하고 또 이해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이 책의 일부를 읽으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책 전체를 읽으며 놀라움에 대한 신비한 메커니즘에 대해서 알아갔으면 합니다. 서문입니다. 놀라움의 순간에 우리는 정체성을 구성하는 새로운 믿음을 형성하곤 한다. 그리고 정체성, 즉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자의식은 매일 우리의 행동을 이끌어간다. 놀라움은 대부분 내가 무의식적으로 처리하지만 그 힘은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다. 작은 놀라움을 기다렸다가 놓치지 말고 의식적으로 처리하고 해석하고 전략적으로 이용하면 자존감 높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놀라움에서 긍정적인 생각과 에너지를 이끌어내 의식에 연결하면 궁극적으로 더 긍정적이고 회복 탄력성이 높은 자아상을 얻을 수 있다. 놀라움은 사소하든 엄청나든 간에 외부 세계나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바꿀 수 있다. 칭찬의 긍정적인 효과는 잘 알려져 있지만 거기다 놀라움을 추가하면 상대방의 인생을 바꾸는 칭찬이 될 수 있다. 우리는 깜짝 선물을 주거나 갑자기 등장하거나 기쁜 소식을 알릴 때 놀라움을 이용한다. 그래서 놀라움을 잘한다고 착각하곤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일상적인 이해는 굉장히 일각일 뿐이다. 놀라움은 정체성이 형성되는 순간을 만들고 발전적인 사고방식을 촉발하는 강력한 도구이다. 정체성이 형성된 순간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 순간은 단순히 놀라운 사건이 아니라 인생을 바꾼 순간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기존 방식으로 행동하다가 놀라운 사건이 발생하는 순간 우리는 갑자기 다른 믿음을 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행동한다. 놀라움이라는 감정적인 메커니즘이 믿음을 변화시키는 가장 일반적인 촉매제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놀라움은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건설적인 도구가 될 수도 있고 파괴적인 도구가 될 수도 있다. 이 책은 그중 건설적인 과정을 다룬다. 놀라움의 메커니즘을 활용하면 새로운 믿음을 생각 전환의 도구로 이용할 수 있다. 놀라움이라는 신경학적 사건은 믿음을 즉각적으로 형성하거나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촉매제다. 다른 감정과 달리 놀라움은 해석이 필요한 유일한 감정이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놀라움을 경험한 순간에 떠오르는 첫 번째 생각이나 의견을 받아들인다. 놀라움의 순간은 단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창이 열리는 상태일 뿐이다. 그 순간에 효과적인 언어를 사용해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당신이 신중하고 사려 깊게 계획한 그 순간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믿음이 싹트는 중대한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놀랄 때 즉시 학습하는 것은 진화 과정에서 굳어진 인간의 특징이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학습한 내용은 수정 가능하다는 점이다. 놀라움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다른 사람이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도록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네, 이 책은 5개의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믿음, 편향, 놀라움을 도구로 이용하는 방법, 유익한 믿음, 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각각의 파트는 챕터들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챕터는 챕터 1부터 챕터 11까지 되어 있습니다. 파트 1 믿음. 챕터 1 믿음이 우리를 형성한다. 누군가의 한마디가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관한 믿음을 만든다. 이 과정은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움직이는 존재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 왜 어떤 대상에는 다가서고 어떤 대상에는 멀어지는가? 움직임엔 동기가 필요하다. 기회에 이끌리면 번성하고 위험에 이끌리면 죽는다. 꿀벌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경험에 따라 행동하는 호불호 의사결정 체제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주의를 기울일 만한 가치 있는 대상에만 관심을 보인다. 감정적 패턴이 반복되면 믿음이 된다. 믿음은 행동을 이끌고 우리는 행동하면서 믿음을 재입증한다. 믿음은 기억과 비슷하다. 사건이 일어나 자극이 발생하면 신경망이 활성화되고 기억이 형성된다. 신경망이 활성화될수록 기억은 더욱 강렬해진다. 기억은 익숙한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자동화된 반응을 생성한다. 그리고 서로 연결된 믿음은 기억을 형성한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믿음을 시험한다. 뇌는 본질적으로 예측하는 기계다. 우리는 외부 세계를 단지 수동적으로 인지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능동적으로 만들어낸다.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 외부에서 받아들일 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우리 안에서도 만들어진다. 자신에 대한 믿음 검증하기. 자아개념과 연관된 놀라운 사건을 겪으면 새로운 믿음이 형성되는데 그 믿음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맞거나 틀렸다고 스스로 인식함으로써 내부적 믿음을 검증한다. 놀라움을 전략적으로 이용하려면 과학, 절묘한 타이밍, 언어 구조라는 3박자가 잘 맞아떨어져야 한다. 믿음은 패턴에서 진화한다. 뇌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도록 진화하지 않았다. 뇌는 우리에게 유용한 방식으로 세상을 보도록 진화했다. 뇌는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감각을 생성하고자 패턴을 찾아낸다. 우리가 보고 이해하는 현실이 대부분 정확하다고 착각할 수도 있지만 주의를 기울여 보는 대상만으로 외부 세계 전체를 완벽히 인식한다고 볼 수 없다. 믿음은 대부분 부정확하고 불완전하다. 인간은 모든 감각을 활용해서 현실적인 세계를 인식하므로 개별 감각만으로는 패턴을 잘못 해석하거나 생성할 수 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패턴을 찾으려고 한다. 어떤 일을 경험하면 그 경험에서 패턴을 찾아 설명을 만들어낸다. 우리가 지닌 믿음 가운데 많은 부분이 우리 기대에 맞춰 만들어지고 그 믿음이 사실이라는 증거를 찾기 위한 과잉 경계로 이어진다. 믿음은 무의식에서 작용한다. 여러분의 마음은 감각을 통해 데이터를 얻고 그 모든 데이터에 가치를 부여하고 유사한 데이터는 믿음으로 묶은 다음 이 믿음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내린다. 모든 데이터를 받아들이고 믿음이라는 필터로 데이터를 걸러내서 호불호를 구분해준 덕분에 우리는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 의식적 사고는 시간을 들여 여러 가지를 고려한다. 반면에 무의식적 사고는 규칙을 중심으로 빠르게 진행된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교육받으며 믿음을 형성한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부모나 교사가 하는 말을 의심 없이 받아들인다. 진화에서 최우선 과제는 생존이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한다고 믿는 1정 오류가 2정 오류보다 훨씬 안전하다. 실패와 좌절이 만연한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 즉 낙관주의는 주도성과 혁신과 창의성을 길러준다.
불신은 믿음의 반대말인가? 불신 상태에 도달하려면 뇌는 더 열심히 일해야 했다. 불확실 상태에서는 오류 감지, 갈등 해결과 그런 것들과 관련된 뇌 영역이 활성화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믿음은 빠르고 자연스럽게 도달할 수 있지만 의심이나 거부는 천천히 깊이 고민해야 도달할 수 있다는 가정을 뒷받침한다. 지름길이 정확도보다 중요하다. 뇌는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향으로 진화했다. 인간은 인지 자원을 아끼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들어오는 모든 감각 정보를 처리할 수 없다. 과학자들은 세상을 더 쉽게 살아가기 위해 복잡성을 줄이고 요점만을 줄이는 이 과정을 휴리스틱이라고 부른다. 인지과학에 따르면 인간은 경험 법칙에 따라 요약한 설명을 선호한다고 한다. 놀라움을 불러일으키는 말이 제대로 기능한다면 믿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 믿을 게 없을 때는 만들어서라도 믿는다. 우리는 자잘하게 놀라는 상황을 맞닥뜨리면 최선의 추측을 바탕으로 상황을 이해한 뒤 자기 생각을 믿고 살아간다. 놀라움, 설명, 믿음, 반복이다. 본질적으로 믿음은 휴리스틱이라고 하는 경험 법칙을 생성해 우리의 행동을 유도한다. 휴리스틱은 이 복잡한 세상에서 기능한다는 주요 목적과 함께 작동한다. 챕터 3. 강력한 믿음 유지하기. 믿음은 한번 확립되면 놀라운 지속력을 보여준다. 믿음은 우리가 속한 집단에서 누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같은 믿음을 가졌는지에 기반한다. 뇌는 우리가 논쟁에서 이겼을 때 보상을 주는 것이지 정확할 때 보상을 주는 것이 아니다. 잘못된 믿음이 역기능을 낳는다고 바꾸고 싶을 수 있지만 유익한 역할을 한다면 바로잡고 싶지 않을 수도 있다. 믿음의 목적은 행동을 인도하는 것이지 진실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라. 우리는 문자 그대로 우리의 믿음이 곧 우리라고 느낀다. 감정은 믿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세계관을 위협하는 데 다른 믿음으로 스스로를 보호한다. 감정은 목표를 제시하고 정신이 계획을 세워 목표를 실행할 책임을 부여한다. 그리고 무엇을 할지 결정하고 이성적 사고 과정은 어떻게 할지를 결정한다. 행동은 충동의 결과일 뿐이다. 충동을 억제하는 것은 충동을 따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 충동을 따르는 것은 자동적인 반응이지만 충동을 억제하는 것은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 하는 일이다. 믿음은 우리 믿음에 도전하는 모든 주장에 주의를 기울이고 평가절하하도록 압력을 가한다. 일반적으로 인간의 사고방식은 견고한 인지적 메커니즘 덕분에 잘 변하지 않는다. 놀라움을 비롯해 강렬한 감정 변화를 경험하면 롤러코스터 같은 감정 변화를 겪은 알리시아처럼 순간적으로 사고방식을 수정하기 시작한다. 여기서 알리시아는 이 책에서 많은 예시를 들고 있는데요. 그 예시 중에 한 명입니다. 믿음이 한번 수정되면 믿음을 견고하게 유지하던 메커니즘이 수정된 믿음을 확정한다. 이제 과거의 기억을 회상할 때 이 새로운 사고방식을 따르는 새로운 필터를 거치게 된다. 우리는 대개 믿음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 믿음의 변화는 부지불식간에 일어나고 우리는 변화된 믿음에 즉각 적응하기 때문이다. 믿음은 언제나 옳다. 적어도 내 믿음은. 현실에 비추어 과거의 믿음을 수정하는 경향은 강한 인지적 착각을 유발할 수 있다. 과거에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일을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비로소 이해되고 과거에도 충분히 예상했다고 믿고 싶은 강렬한 인지적衝動을 억누르기 어렵다. 인간은 종종 무작위로 일어난 사건을 편향된 시선으로 본다. 성공은 내 능력 덕분이고 실패는 외부 사건 탓이다. 중요한 사실은 예측이 정확히 맞아떨어지면 기쁨을 느낀다는 점이다. 이러한 감정적 보상이 도파민의 분비를 촉진해 다음에 더 정확하게 예측하라고 유도한다. 우리는 보통 빗나간 예측을 빠르게 무시하거나 잊어버리거나 합리화한다. 믿음은 우리가 예측 능력이 뛰어나다고 착각하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더 뛰어나게 만든다. 믿음은 모든 면에서 나를 더 뛰어나게 만든다. 이는 우리가 일관되게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다른 사람을 과소평가하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일이 잘 풀리면 의도한 것이고 내 덕이다. 일이 잘 안 풀리면 우리는 의도한 것이 아니고 남 탓이다 라고 한다. 이러한 불균형한 추론으로 되게 자신의 노력을 과대평가한다. 직장인들은 회사 일을 거의 다 자기가 했다고 생각한다.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봐라. 이는 확증 편향의 한 형태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설정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것을 기본적 괴인 오류라고 한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판단할 때는 개인의 특성을 과장하고 성향적 요인을 과소평가하는 반면 자기에게는 정반대로 한다. 인간의 타고난 성향은 유의미한 것뿐 아니라 무의미한 것에서도 패턴을 찾고 발견하게 만든다. 인간은 의미를 찾도록 진화한 생물로서 이러한 패턴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유를 설명한다. 네, 끝까지 이제 파트 1인데요. 파트 1을 까지 읽고 한번 생각을 정리해봤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 내가 믿는 것이다. 그것은 어리석을까? 내가 만들어낸 것이다. 어떤 규칙을 만들지 않으면 나의 뇌가 혼란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 책을 읽기 전에는 몰랐는데 나는 끊임없이 나만의 믿음을 만들고 있었다. 결국 사람은 각자의 믿음 속에서 살아간다. 그 믿음이 맞고 틀리고는 중요하지 않을까? 당연히 내 믿음이 맞다고 생각하는 게 편할 것이다. 내 믿음에 질문을 던져보자. 사유가 20%인 믿음과 사유가 80%인 믿음이 있다면 통계적으로 볼 때 사유가 80%인 믿음이 더 유리하다고 본다. 사유, 생각을 인간의 본성과 어긋나기 때문에 고통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성장하기 위해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는 이 믿음이라는 것에 더 고민을 해야 한다고 본다.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은 얼마나 고민한 사유의 결과일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책의 놀라움이라는 것과는 좀 거리가 있을 수 있지만 파트 1까지 좀 보니 이 믿음이라는 것도 정말 많은 고민을 해서 얻어진 믿음이 중요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파트 2 편향 챕터 4 무엇이 믿음을 통제하는가? 폭우가 내리면 산비탈에 땅이 패여 수로가 생기며 물이 흘러 내려간다. 이후에 내리는 비는 자연이 만든 수로를 따라 자동으로 내려간다. 이와 마찬가지로 생각과 정보도 믿음이 형성한 패턴을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그 길을 더 깊게 만든다. 믿음은 개개인을 고유한 존재로 만든다. 두 사람이 같은 사건을 겪더라도 경험은 서로 완전히 다를 수 있다. 경험은 고유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믿음을 만들어낸다. 믿음은 지문만큼이나 고유하다. 우리는 믿음을 자기 자신과 동일선상에 놓는데 그치지 않고 아예 동일시한다. 따라서 믿음을 위협하는 것은 곧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다. 자신을 보호하려면 믿음을 보호해야 한다. 감각을 통해 들어온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는 지극히 주관적인 현실을 구성해낸다. 믿음이 세상을 바라보는 필터라고 생각해보자. 편견은 믿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만 이 필터에 통과시킨다. 인간은 믿음과 일치하는 정보는 받아들이고 모순되는 정보는 거부하는 독특한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을 가리켜 확증 편향이라고 한다. 믿음은 고유함을 만들고 편향은 고유함을 유지시킨다. 자신의 믿음에 반박하는 근거를 마주할 때 뇌는 자동적으로 투쟁, 도피 반응을 보이고 몸은 자신을 보호할 준비를 한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것을 확증하는 정보만 선택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 정보를 읽는데 매우 능숙하다. 사람은 대개 새로운 정보보다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확증해주는 정보를 원한다. 자신의 뒤통수를 보려면 노력이 필요한 것처럼 확증 편향 역시 알아차리려면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가 지닌 세계관은 개인적인 관점과 역사와 경험 그리고 다른 곳에서 얻은 정보와 지식이 합쳐져서 그래서 형성된 한 가지 관점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일단 믿음이 형성되고 나면 뇌는 자동으로 이를 뒷받칠 만한 증거를 찾는다. 증거를 찾으면 자신이 옳았다는 사실 때문에 작은 신경학적 분출, 즉 도파민이 발생한다. 편향에 맞서 싸울 수 있는가? 아니, 싸워야만 하는가? 확증 편향은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를 오래된 신념의 노예로 만들어버린다. 기존의 믿음을 반박하는 정보가 오히려 그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 수도 있다. 편향은 우리를 도와주기도 하고 방해하기도 한다. 더 정확하게 세상을 바라보기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싶다면 먼저 편향이 본능적으로 인간의 인식을 왜곡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자신의 편향과 싸우는 일은 본능에 반하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일이다. 본능과 직감은 첫인상을 판단하거나 장기적으로 감정적으로 선호도를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세상에 대한 과학적 주장을 평가하는 데는 부적절하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편향은 피해갈 수가 없죠. 근데 CIA에서 이 편향과 공존하기 위한 8가지 전략이 있다고 하네요.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안적 관점을 개발하는 데 능숙해져라. 다른 사람이 나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것이라 가정하지 말라. 거꾸로 생각하라. 현재의 자신을 놓고 미래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생각하는 대신 미래의 자신을 놓고 잠재적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하고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지 설명해보라. 현재 가지고 있는 믿음이 틀렸다고 가정한 다음 그러한 상황을 시나리오로 만들어보라. 다른 사람이 가진 믿음을 실제로 그 사람이 된 것처럼 행동에 옮겨보라. 악마의 변호인 역할을 자처해 소수의 관점을 옹호해보라. 브레인스토밍을 하라. 다양한 배경과 신념을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라. 이렇게 8가지네요. 믿음은 언제 바뀌는가? 트라우마를 유발하는 충격적인 사건은 기존 패턴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패턴을 구축할 수 있다. 다른 관점을 가진 문화에 노출되면 사회적 압박만으로 믿음이 바뀔 수 있다. 믿음을 바꾸는 것은 엄청난 작업이지만 놀라움을 느끼는 바로 그 순간에는 누구나 믿음을 바꿀 수 있다. 놀라움이라는 감정은 기존의 믿음을 둘러싸고 있는 무장을 즉시 해제시키도록 진화했다. 파트 3. 놀라움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챕터 5. 수정 반사를 일으키는 놀라움. 이 장에서는 놀라운 사건이 어떻게 신경학적 폭풍을 일으켜 믿음을 수정하는 창을 순간적으로 여는지 설명한다. 또한 평소에 방어체계를 내지 한 채 견고하게 유지되는 믿음 체계가 어떻게 흔들리고 재조립되는지도 배우게 될 것이다. 잿더미 속에서 부활하는 불사조처럼 놀라움은 믿음이 다시 태어날 기회를 만들어준다. 놀라움의 인지적 구조. 놀라움은 우리 사고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감정으로 말하자면 경고 같은 것이다. 이는 지식과 경험이 일치하지 않을 때 자동적으로 나오는 반응이다. 놀라움은 믿음과 연결된 감정이기에 믿음이 없다면 놀랄 일이 없을 것이다. 놀라움은 믿음을 즉시 바꾸는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 원래 가지고 있던 지식이 잘못되었으니 수정이 필요하다고 알려주는 것이다. 학계에서는 놀라움을 2단계로 나누어 설명한다. 먼저 우리는 놀라움에 부정적으로 반응한다. 그 다음에 놀라움의 의미를 파악하기 시작하면 사건 자체에 반응한다. 사건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후속 반응이 결정된다. 놀라움은 경험을 구성할 기회를 만들어낸다. 이 과정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놀라움이 발생한다. 이런 세상을 이해하던 이 과정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놀라움이 발생한다. 세상을 이해하던 원래 믿음이 안 통하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빨리 판단해야 해. 하고 놀라움을 느낀 첫 순간에는 그 의미는커녕 상황이 좋은지 나쁜지조차 알 수 없다. 모든 주의 집중 기제가 이 심리적 위기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이를 완화하는 해결책이라면 무엇이든지 받아들일 준비를 한다. 이때가 바로 타인이 우리의 인식을 제어할 수 있는 순간이다. 칭찬은 큰 힘이 되며 언제 들어도 기분이 좋다. 놀라움을 이용하면 말의 영향성을 훨씬 더 강화할 수 있다. 인식 조작하기. 인식은 조작하기 쉽다. 신체 감각은 다양하게 이름을 붙일 수 있고 정확히 어떤 기분인지 헷갈리기도 쉽다. 배우자나 애인이 열정에 불을 지피고 싶다면 검투 경기를 관전하라. 경기를 보면서 강한 흥분을 느끼면 성적 욕망에 휩싸이기 쉽다. 감정이 고조된 상태는 다양한 감정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착각하기 쉽다. 뇌는 기대를 따라 움직인다. 뇌는 기대를 따라 움직인다.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느냐가 경험에 큰 영향을 미친다. 기대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움직일지를 결정한다. 뇌는 경험을 처리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믿음에 기반한 기대는 뇌가 매 순간 멈춰서 생각하지도 않고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개발한 편리한 방법이다. 기대를 바꾸면 경험도 바뀐다. 스트레스는 피암시성을 높인다. 누군가의 기대를 바꾸면 그들의 경험이 근본적으로 바뀐다. 놀라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순간적으로 새로운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나아가 자기 실현 효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제안을 할 수 있는 창이 열린다. 언제 누가 하는 말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 없다. 다만 그 사람이 누구든 간에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한다면 그 말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커진다. 단 이는 그 말을 듣는 상대방이 수용적일 때만 가능하다. 놀라움은 우리를 수용적으로 만들지만 놀라움의 강도는 다양하다. 일회성 학습. 인간은 원인과 결과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두 가지 뚜렷한 학습 전략을 사용한다. 바로 점진적 학습과 일회성 학습이다. 일회성 학습을 유도하는 다른 경로가 존재할 수도 있지만 자아 개념을 뒤흔드는 놀라움으로 인한 감정적 폭발은 확실한 방아쇠다. 우리는 호기심이 가장 많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호기심은 우리가 이해하고 싶은 것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때 정보를 얻고자 하는 욕구로 지식 공백을 메우는 데 주의를 집중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뇌가 호기심이 해결되는 것을 보상으로 취급한다는 사실도 발견했다. 놀라움을 경험한 순간에 처음 떠오른 해결책을 수용한다. 호기심을 해결하려는 욕구는 인간의 유전자에 깊이 뿌리박혀 있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는 불편함을 줄일 수 있다면 어떤 해결책이든 받아들이려는 경향이 있다. 심지어 부정확한 해결책일지라도 충동적으로 받아들인다. 도파민은 우리가 맨 처음에 찾은 해결책을 정답이라고 표시한다. 논란 이후에 습득한 새로운 정보는 종종 오랜 믿음을 넘어서며 더 뛰어난 것으로 여겨진다. 인간의 뇌가 머릿속에 떠오른 첫 번째 해결책에 집착하고 다른 대안을 무시하는 끈질긴 경향을 아인슈델룽 효과라고 한다. 인간은 일단 한 가지 의견을 채택하고 나면 다른 모든 것이 그 의견을 지지하고 동의하도록 유도한다. 사실 우리 모두가 그렇다. 우리는 권위자가 제시한 첫 번째 해답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설사 그 해답이 틀리더라도 갑작스러운 사건으로 놀라게 되면 이러한 경향이 강해진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자신에게 해가 되는 믿음을 갖게 된다. 놀라움은 인지적 위기를 알리는 신호로 우리가
자신과 세상을 이해하던 방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우리 뇌는 놀랐을 때 즉시 그 이유를 파악하는 데 주의를 집중한다. 챕터 6. 우리 주변은 놀라움 투성이다. 브랜딩. 우리는 수많은 첫인상을 별 생각 없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무언가를 보고 자신이 어떤 인상을 받았으며 그 인상이 어떻게 처음 형성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매일 아무 생각 없이 수많은 사물에 가치를 부여한다. 우리가 단지 브랜드에 매료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브랜드를 둘러싼 이미지에 매료된다. 우리는 제품을 구매한다기보다 그 제품을 둘러싼 꿈을 구매한다. 놀라움 자체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감정가를 결정하는 것은 놀라움 이후의 맥락이다. 브랜딩 메시지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고 부정적 의도가 아니었더라도 그렇게 인식할 수 있다. 놀라움 이후에 이어지는 맥락에 따라 감정가가 결정되곤 한다. 계한, 성찰, 놀라움. 놀라운 말이 항상 갑작스러운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수신자가 그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는 의식적인 깊은 생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놀라운 사건은 때때로 그 의미를 찾아보려는 깊은 성찰로 이어진다. 긍정적인 말은 받아들이고 부정적인 말은 무시하면 그만이다. 이제 나는 말할 때 침묵을 전략적으로 능숙하게 이용한다. 때때로 놀라움이 촉발한 믿음 변화가 인생 전반을 아우르는 새로운 시각으로 일반화되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런 예를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다. 감정이 고도된 상태는 수용성을 극대화한다. 감정을 고조시킬 만큼 크게 놀라면 그 순간 우리는 잠시나마 다른 사람 말에 영향을 받기 쉬운 상태가 된다. 스쳐 지나가는 단순한 말도 지나친 걱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심지어 심한 경우에는 정신질환까지 유발할 수도 있다. 설득력은 우연히 들었을 때 더욱 높아진다. 어떤 말을 우연히 듣게 되면 말의 무게가 커지는 듯하다. 예상치 못한 말을 우연히 들었을 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부정적인 뜻으로 한 말이 아니더라도 듣는 사람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 같은 말이라도 말투를 달리하면 다른 인상을 줄 수 있다. 안타깝게도 이런 말투 때문에 악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경우도 있다. 이쯤에 좀 생각이 좀 하게 되는데요. 우리 삶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놀라움에 의한 영향이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학창 시절을 좀 떠올려 보면 선생님 그리고 부모님 등 제가 이제 무심코 지나갔던 일들을 이 책을 읽은 계기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몰랐는데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학 문제를 오래 붙들고 있으면 끈기가 있다. 그 끈기로 하면 넌 수학을 잘할 수 있다 라든지 게임을 오래 하고 있는데도 게임을 열심히 하는 그런 노력으로 하면 공부도 잘할 수 있겠네 이렇게 얘기를 들었던 것이 기억이 나네요. 챕터 7. 놀라움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수많은 전문가가 놀라움을 도구로 활용하지만 대부분 직관적으로 활용할 뿐 과학적 기반이 부족하다. 이 책을 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어떤 사람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만 칭찬하라고 지시한다. 징후 알아차리기. 교묘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리인은 기회의 징후를 읽은 뒤 놀라운 순간에 감정이 고조된 상태를 본능적으로 활용해 건설적인 말을 건넨다. 이는 교사, 코치, 부모, 고용주, 감독에게 특히 좋은 습관이다. 고조된 감정을 활용하든 놀라움을 의도적으로 촉발시키든 일단 징후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리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리인은 감정이 고조된 상태에서 영향을 쉽게 받는다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다. 우리가 감정적 반응을 보일 때는 보통 감정 자체가 고조된다. 이 일반적인 감정에 이름을 붙인 뒤 긍정적인 맥락에 넣으면 오래 지속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교사든 부모든 코치든 감독이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대리인으로 강력하고 긍정적인 순간을 만들고자 한다면 행동, 의도, 상황, 맥락, 반응, 생각 등 주어진 모든 것을 도구로 인식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창의력을 발휘하라. 주어진 모든 것을 활용하라. 가진 것 활용하기.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속성이 강점으로 묘사될 때 예상치 못한 관점은 필연적으로 놀라움을 불러일으킨다. 명백한 약점을 긍정적인 속성으로 묘사하는 것은 누군가를 놀라게 하는 강력한 전략이다. 약점을 자산으로 둔갑시킬 때 강력하고 건설적인 메시지를 주입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을 촉발할 수 있다. 잠재적인 결점을 가치 있는 도구로 둔갑시키는 기술은 언제 어디서든 긍정적인 면을 찾아내는 능력을 보여준다. 기억하라. 좋은 행동이든 나쁜 행동이든 모든 행동에는 이름을 붙이고 강점으로 동원할 수 있는 잠재적 자산이 포함되어 있다. 기대는 무의식적인 목표다. 잘할 것이라고 기대할 때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할 때의 행동은 천지차이다. 나쁜 결과를 예상하면 그 예상과 상응하는 행동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 잘할 것이라고 예상하면 깊게 호흡하고 똑바로 서서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발산해서 공연을 보다 성공리에 마칠 것이다.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경험을 걸러내고 주어진 상황에서 적절한 행동을 결정한다. 긍정적인 감정과는 긍정적인 태도와 동기부여를 강화해 본능적으로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한다. 우리는 성공하거나 죽을 것이라고 기대할 때 목표를 더 열심히 쫓아가게 된다. 신경학적으로 믿음을 긍정할 때 도파민이 약간 분비된다. 도파민 분비는 정보의 한 형태로 유기체에 그 행동을 또 하라는 메시지다. 행동에서 의미 창조하기. 우리는 상대방이 무심코 건넨 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지 않는다. 그저 칭찬을 받아들이고 감사 인사를 할 뿐이다. 행동이 일어나면 당신은 잠시 생각에 잠기고 이름이 붙는다. 명료하게 생각하는 능력, 의미를 만든다. 명료하게 생각하는 능력이 신중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군요. 어떤 현명한 관찰자가 당신의 행동에 내포된 의미에 이름을 붙였으니 당신은 이를 받아들이거나 거부한다. 신경학적으로 봤을 때 이름 붙은 행동은 긍정적인 개인 특성인 경우가 많다. 그 때문에 긍정적인 감정과 긍정적인 접근을 촉발해 앞으로 같은 행동이 더 자주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긍정적인 발언은 듣는 사람에게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찾도록 유도한다. 나는 이런 발언을 원인 효과 자원 발언이라고 부른다. 머리 글자만 따면 CERS라고 한다. 비정상적인 사건이 발생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심리학자들은 사람들이 살면서 겪는 사건, 관계, 자아를 해석하고 이해하고 의미를 찾는 이 과정을 가리켜 의미 형성하기라고 부른다. 이때 우리는 놀라움을 해소시켜주는 첫 번째 설명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우리 사회에는 생각보다 놀라움이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식을 못한다 뿐이지 그런 놀라움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우리가 놀라움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조금 더 활용을 한다면 우리 사회는 더 좋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챕터 8. 놀라움 활성화하기. 깜짝 놀라는 듯한 행동은 놀라움을 유발할 수 있지만 때로는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예컨대 열광적인 반응을 기대했는데 마치 당연히 잘 해낼 거라 예상한 듯 무심하게 반응하면 놀라움을 안겨줄 수 있다. 반대로 행동하기. 전략적으로 놀라움을 불어일으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대와 반대로 행동하는 것이다. 가장 좋은 기회는 누군가가 경멸이나 조롱이나 꾸중을 기대할 때다. 이때 정반대로 반응하면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순간이 만들어질 수 있다. 예상치 못한 웃음은 양날의 경이다. 예상치 못한 웃음은 유익한 사고방식을 이끌어낼 수도 있고
치명적인 상처를 치유할 수도 있다. 웃음은 매우 강하고 되게 자발적인 감정 반응이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경우 놀라움을 불러일으킨다. 웃음 자체가 주의를 빼앗기 때문에 웃음대에 나오는 내용은 대부분 기억에 오래 남는다. 웃음은 긍정적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로 상대방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결점을 자산으로 만들기. 감독, 부모, 코치, 교사, 치유자의 근본적인 역할은 함께하는 사람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누군가 강점을 알아볼 때 우리는 더 생산적인 방향으로 성장한다. 또한 누군가 개인적으로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특성에 내재된 강점을 알아볼 때 우리는 성장한다. 이야기에서 세부사항은 중요하지 않다. 이야기의 요점은 같은 사건을 경험하더라도 기억은 보통 각자 다르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 본질적으로 기억은 동일하고 사소한 세부사항만 과장되거나 흐릿할 뿐이다. 우리는 이야기로 생각하고 이야기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설명한다. 플라세보와 최면이 효과를 보는 것도 부분적으로는 이 때문이다. 누군가가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느껴지면 우리는 함께 따라오는 제안과 더불어 그 이야기를 사실로 받아들인다. 단어와 구문이 중요하다. 일상적인 대화 속에 의도적인 시선은 나를 사로잡았고 호기심을 자극했으며 강력한 선언에 대비시켰다. 일부 단어와 구문은 다른 단어와 구문보다 효과적이다. 의미 있고 강력한 언어를 구축하려면 과학적 지식에 예술적 기량이 더해져야 한다. 고무적인 발언이 놀라움으로 전달되거나 놀란 상태에서 전달되면 인생이나 일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 신경학적으로 볼 때 놀라움을 느끼는 도중에 전달된 발언은 위상성 도파민 분비를 일으켜 어떤 일이든 계속 수행하려는 동기를 부여하고 새로운 믿음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 설득. 우리는 정교화 요소가 포함된 설득이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정교화란 메시지가 수신자에게 높은 수준의 인지를 유발한다는 뜻이다. 간단히 말해서 설득력 있는 메시지는 수신자를 생각하게 만든다. 자기 대화를 인지 정교화의 사고 기능과 유사하다고 생각해보라. 본질적으로 의사소통이 우리를 생각하게 만들 때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더 커진다. 설득으로 이어진 사고는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처럼 깊이 생각하는 종류의 사고다. 정교화는 효과적으로 촉발되면 방어적인 자세가 아니라 심사숙고하도록 유도한다. 인간은 정신적 수고를 줄이고자 노력하는 인지 그루세다. 따라서 메시지는 짧고 정확하며 관련성이 있을 때 가장 설득력이 높다. 동기를 메시지 처리의 욕망이라고 생각하라. 동기는 관련성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강렬한 놀라움이 발생될 때 뇌는 인지 자원을 동원하여 놀라움을 일으킨 원인에만 집중해 의미를 파악한 다음 적절한 새로운 믿음을 구축한다. 챕터 9. 이해 형성하기. 성공을 한 번 경험하면 이후에도 본능적으로 같은 해결책을 시도하는 경향이 생긴다. 일단 설명을 확보하면 그 설명이 미래에도 유사한 사건을 불러온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CERS다. 이 중요한 개념을 잠시 되짚어보자. CERS로 경험 구성하기. 일단 행동에 이름이 붙으면 가치를 가지게 된다. 게다가 상사는 당신은 파란 셔츠를 입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마치 객관적인 사실을 관찰한 양 말했기 때문에 부하 직원은 더더욱 사실로 받아들인다. 반면 선언은 진정성 있게 들린다. 또 감정을 실리지 않은 객관적인 사실처럼 들린다. CERS를 이용하면 문자 그대로 경험을 구성할 수 있다. 같은 사례에서 업무 생산성이 높군요 대신에 혁신적인 사고를 할 수 있군요 나 그토록 긍정적일 수 있군요 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CERS는 그 언어 구조 때문에 효과가 있다. 그런데 놀라움을 동반하면 효과가 더 커진다. 놀라움을 유발하고 CERS를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전파하려는 나의 의도는 개개인의 강점과
자원을 발굴하며 역경에 맡을 수 있는 개인적 역량을 구축하고 성공과 행복에 이를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 CERS가 정말 중요할까? 와, 좋은 생각이네요. 우리는 상사의 발언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다. 와, 복잡한 문제를 실행 가능한 해결책으로 단순화하다니 창의 지능이 높군요. 이제 우리는 부하 직원이 이 발언에서 어떤 의미를 찾아낼 수 알 수 있다. 두 번째 발언은 더 세분화된 언급으로 성장과 생산적인 사고방식을 촉진한다. CERS를 구성하는 것은 간단하다. 행동을 관찰해 자원으로 활용 가능한 수신자의 강점을 찾아서 이를 부각시킬 수 있는 결과에 연결한다. 수집한 정보에 내재된 기술, 능력, 잠재력을 식별한다. 긍정적인 결과를 결정한다. 강력한 동사로 원인과 결과를 연결한다. CERS의 핵심은 수신자가 이미 성공적으로 일을 해내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눈앞으로 다가온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개인적 자원을 알아차리도록 하는 것이다. CERS가 놀라움을 불러일으키거나 놀라움을 느끼는 상태에서 전달되는 경우 인지 및 신경학적 처리 과정에서 지울 수 없는 표식처럼 꼽히는 자기 긍정적인 믿음을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조건이 갖춰진다. CERS를 구성할 때는 긍정적인 문장 구조로 표현해야 된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강조해야 된다. 좋든 나쁘든 간에 모든 행동에는 기능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하다못해 흉악범조차도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CERS를 구성할 때는 추정하여 비약해도 된다. 예컨대 세부 사항에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인 능력이 유능한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군요. 라는 말은 단지 실현 가능한 연경 관계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줄 뿐이다. 유능한 리더는 세부 사항에 주의를 기울인다 같은 선언적 발언은 내용이 동일하더라도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추정적 발언은 의미를 암시하기 때문에 반응을 이끌어낸다. 이러한 발언은 기대를 이끌어내고 그 수신자가 그 기대를 충족하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행동하게끔 유도한다. 행동에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 행동은 실제로 드러난다. 드러나고 알아차리고 강화할 수 있다. 누군가에게 특정 행동을 발견하고 그 행동에 성장의 기표를 붙이면 그 사람은 그 목표를 향하게 된다. 미래를 현재의 진행형으로 기분 좋은 CERS로 누군가를 놀라게 하면 도파민이 분출되면서 CERS에서 언급한 행동을 다시 하라는 신호를 보낸다. CERS를 전달할 때 흔히 저지르는 실수. 앞서 CERS를 예술적으로 전달한 사례를 살펴보았다. 매우 쉬워 보이지만 전달 시 뉘앙스가 매우 중요하다. 누군가 창의적으로 사고하는 모습을 보고 칭찬하면 수신인은 칭찬받을 만해서 칭찬받았다고 생각할 뿐 놀라지 않는다. 하지만 직장 동료나 학생이 집중하는 모습을 보고 깊이 사고하는 능력이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는데 도움이 되는군요. 라고 말하는 경우는 다르다. 이 발언은 수신자에게 놀라움을 불이킬 수도 있고 자신감 있게 다각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자극할 수도 있다. 상대방의 행동에서 이미 존재하는 특성을 선택해 관련된 리더십을 기술과 연결한 다음 그런 리더십 기술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교묘하게 연결하는 것이 좋다. 철두철미한 업무 능력이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게 해주는군요. 이제 상대방은 업무를 철두철미하게 처리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능동적인 생산자로서 우리에게 영향을 준 정보를 구성한다. 개인적 경험, 선호도와 강연에 참석한 이유, 가용성 편향을 기반에 두고 정보를 구성한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기억하고 관련 없는 것은 무시하거나 기억하지 못한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몰입하며 들었던 부분을 과장하고 해석하고 강조해 저마다의 방식으로 강연을 재구성한다. 누군가에게 설명하거나 사례를 들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는 것이다. CERS를 전달한 뒤 수신자에게 구체적인 설명이나 사례를 요청해보라. 못하겠다고 하면 나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라. 그리고 상대방이 스스로 알아낼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야만 자기 것이 된다. CERS는 그 순간
가장 눈에 띄는 특성에 주목함으로써 주의를 사로잡기 때문에 효과적이다. CERS로 변화된 삶. 바라건대 CERS를 전략적으로 이용해 믿음 변화, 확증 증거 발견, 믿음 강화, 확증 증거의 추가 발견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자기 실현 주기에 시동이 걸리기를 원한다. 상사는 부하 직원이 스스로 비효율적이라고 느낄 때 상사로서 비효율성을 지적할 수 있다. 반대로 창의력을 발휘해 효율성 사례를 찾을 수 있다. 그러면 두 사람 모두 효율성을 원하기에 더 생산적인 방향으로 주의를 집중할 수 있다. 이제 모두가 생산적이다. 챕터 10. 부정적 사건 방지하기. 감정과 전환하기. 뇌는 감각에 의미를 부여한다. 즉, 당신이 놀라움을 느낄 때 누군가가 당신의 반응을 식별하고 이름을 붙이면 놀라움의 감정가를 결정할 수 있다. 우리는 뇌가 의미의 일을 형성하려는 성향을 이용해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사건이 발생하는 즉시 효과적으로 감정가를 전환할 수 있다. 우리가 감정을 경험하는 방식은 이름을 붙이고 설명하기 전까지는 이해할 수 없다. 부정적인 사건을 목격했을 때 해야 할 일. 잘못된 믿음이 생기는 그런 것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애초에 잘못된 믿음을 만들지 않는 것이다. 파괴적인 사고방식을 무효화하거나 더 생산적인 사고방식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파괴적인 사고방식이 발전하는 것을 목격했을 때 그 자리에서 개입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동일한 주제에 관해 180도 다른 관점에서 놀라움을 안겨줄 수 있다면 가장 효과적이다. 부정적 발언을 목격하고 신속하게 개입하는 것과 나중에 상담하는 것은 질적으로 다르다. 초기 발언의 영향력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감정이 고조된 상태를 창으로 삼아 파괴적인 영향력을 상쇄할 수 있다. 최근 수면 연구에 따르면 뇌는 수면 중에 경험을 재생하여 장기 기억을 생성한다고 한다. 사건을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수면 중에 강화된다. 긍정적인 CERS로 잠자리에 들기 전 사건에 대한 인식을 조작할 수 있다면 그러한 연결이 강화되는 것이다. 피해자가 외부 기인을 하도록 유도하면 영향력이 사라질 수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나는 수학을 못해 라고 내적 기인하는 대신 그 엄마가 기분이 안 좋나 보네 라고 외부 기인을 하는 것이다.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형성되는 순간을 목격할 때 가장 효과적인 접근 방식은 문제의 원인을 내부에서 외부로 돌린 다음 신속하게 긍정적인 관점을 주입하는 것이다. 우리 정신은 인지된 맥락에 따라 메시지를 해석한다. 이러한 전략을 사용할 때는 건설적인 결과로 이어지길 바라는 어조로 말하기보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에 책임감 있는 결정을 내린 그 능력이 앞으로 인생에서 마주하게 될 도전을 성공적으로 헤쳐나가는 데 도움이 될 거야. 가 예시다. 파트 5. 유익한 믿음. 챕터 11. 발전적인 삶. 고정형 사고방식을 가진 학생들은 자신의 기본 능력, 지능, 재능이 고정된 특성이라고 믿는다. 현재 소유한 능력이 전부이기에 가진 능력으로 언제 어디서든 남들에게 똑똑해 보이고 결코 바보처럼 보이지 않는 것이 목표다. 반면 성장형 사고방식을 가진 학생들은 노력, 좋은 가르침, 끈기가 뒷받침되면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개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한다. 모든 사람이 똑같거나 누구나 아인슈타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누구나 노력하면 더 똑똑해질 수 있다고 믿는다. 성장형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지능과 역량이 항상 성장하고 변화하며 발전한다는 사실을 이해한다.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 주어진 작업을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확신할수록 성과도 높아진다. CERS는 수신자의 내재적 동기를 유발한다. 내재적 동기란 스스로 결과를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을 때 동기가 부여된다. 맺은말. 효과적이고 의미있게. 자기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높을수록 성과도 좋다. 기존에 지닌 능력과 기술 다음으로 사람들의 성과를 예측하는 가장 중요하고 일관된 변수는 자기 효능감이다. 때때로 우리가 약점으로 추정하는 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고유한 강점이 개발될 수 있다.
이를 처음으로 누군가 언급해 줄 때 놀라움을 유발한다. 누군가에게 실패는 무언가를 배우는 방법이다. 따라서 실패를 통해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인생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들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다. 놀라움이라는 요소는 발언의 효과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킨다. 이 도구를 손에 놓고 자주 꺼내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데 이용하라. 어떻게 이 사람을 놀라게 해서 자신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게 했을까 고민하라.